네, 지금 10시 30분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합 건강을 위한 웰니스 코칭 세미나라고 하는 저희 통합 건강관리 학과 주관의 인파워먼트 특강을 열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요, 이제 저희 전공 학생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학과의 학생분들 또 그리고 저희 학교를 다니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코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회를 맡기도 한 저는 통합건강관리학과의 전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생활습관의학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주제는 건강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웰니스 코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학교 통합건강관리학과 특임 교수로 계시는 정양수 교수님께서 정양수 교수님께서는 가장의학과 전문의이시고 현재 강동병원 통합 웰니스 센터의 원장님이십니다. 저희 학과 전공생이시라면 자연치유 시기라고 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 익히 또 배우고 접하셨을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웰니스 코칭 기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소개드릴 분은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대체의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류승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요번에 특별히 저희 학과 특강에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국제 코치 연맹 프로페셔널 코치이시기도 하고요. 또 경기대학교에서 마인드풀니스와 또 코칭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주제는 웰니스 코칭의 핵심 동력, 마음 챙김, 실존 지능, 메타인지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다소 생소하신 분도 계신 텐데 오늘 좀 경청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를 맡아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웰니스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교과목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의료인이시던 혹은 비의료인이시던 이제부터는 이제 의료를 넘어서 돌봄까지 합해지는 케어가 중요하게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도 모두 이러한 코칭 그리고 웰니스 코칭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에 계시든 건강 관련한 분야하고 접목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 지금 저희 학과와 관련해 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면 새롭게 웰니스 건강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 2025년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래 통합건강관리학과와 또 요번에 신설되는 요가 명상학과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합 건강 관리가 말 그대로 통합 건강 관리이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서 이제 심신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요가 명상학과를 만들게 된 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통합 건강관리학과 나름의 또 특색을 조금 더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가 식이요법이라든가 섭생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생활습관의학 제가 이제 교과목에서 강의를 드리면서도 가장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영양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의 어떤 건강하고 밀접하게 영향이 있으면서 실천하기 좋은 이제 그러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강조를 하고 더불어서 웰니스 코칭 부분. 웰니스 코칭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관련된 교과목을 대거 좀 새롭게 개편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건강 웰니스 코칭 교과과정 관련된 교과과정이 생기고 지금 현재 민간 자격증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부터 이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러한 교과목을 수강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시험 없이 우리 학교 학생분이시라면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우셨던 통합의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롭게 올해부터 들어갔던 생활습관의학 부분, 더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코칭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영역이 아우러져서 통합 건강 웰니스 코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될 교과목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통합의료 개론, 생활습관 관리학, 건강행동 이론,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통합 건강 웰니스 코칭,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중에 통합의료 개론은 원래 아마 학습하셨을 거고요. 저희 학과 학생이시라면.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학을 이제 생활습관 의학이 좀 의료인 위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비의료인을 포괄해서 학습하실 수 있는 형태로 생활습관 관리학을 2024년에 도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코칭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을 넣으면서 이제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 온 이론과 여러 가지 기술과 전략들과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 웰니스 코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의학과 생활습관의학 정의는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도록 하고요. 아마 갖고 계신 자료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활습관의학은 아마 그 지금 이제 교과목으로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을 익히 아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생활습관의학에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기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뉴트리션, 영양, 신체 활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수면,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혹은 자연이나 애완견하고 이 모든 관계들, 그리고 위험 물질에 대한 회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것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질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여태까지 연구 결과 밝혀져 왔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론 정도로 배웠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생활습관의학이었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대한생활습관의학원의 Paving the Path to Wellness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리키고 있는 12가지의 웰니스 관리를 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처럼 생겼는데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이외에도 다양성이라든가 또 탐구라든가 태도, 휴식, 목표, 목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우리가 건강한 행동을 가지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웰니스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대한생활습관의학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습관의학의 6가지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의 교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좋지 않은 습관에서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꿔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6가지 기둥들이 그러니까 실천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질환을 갖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들과 또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습관을 바꾼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 막상 저를 포함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변명으로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명분들도 있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피치 못할 사정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나 스스로를 바꿔내는 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평가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들로 가이드하기 위한 그 사람이 준비도에 따라 맞는 방법을 가이드하게 한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너무 넘어가 버리는데 이제 건강 행동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여태까지 연구되어 왔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심리학 기반일 수도 있고
또 행동과학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도 들어가고 또 신경과학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학문의 어떤 그 연구 결과들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제 입증된 결과들로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령 건강 믿음 모델이나 계획된 행동 이론, 범위론 모델, 인지행동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설득해 나갈 때 필요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강화 면담이라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대화를 나누고 그냥 뭐 건조하게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설득을 하고 그 사람한테 동기를 불어넣어서 변화를 시키는 힘을 그야말로 임파워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 그래 나 한번 바뀌어봐야겠어 바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그 면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 심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습관 의학에서도 학습한 바가 있는데 부정적이고 뭐 장애적 요소나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강점들,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보는 긍정심리학 같은 것들도 적용해볼 수 있고요. 또 사회 환경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 이제 개인은 모르지만 웰니스 코치라면 이 지역의 혹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어떤 환경들, 기관들 또 이런 것들을 매칭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웰니스 코칭이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요, 그 국가 자격증화해서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건강 및 웰니스 코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스 앤 웰니스 코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웰니스 코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코칭은 자신이 가치에 부합하는 자기 주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도록 돕는 파트너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고 그 환자가 의사와 함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생활습관 의학도 마찬가지고 이 웰니스 코칭도 제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전문 분야를 학습하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분야이고 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분야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고객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임을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과 비판 없는 태도로 이제 코치가 이제 수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성향 그리고 내가 살아온 역사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설득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을 쌓고 정보도 얻은 상태에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맞는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웰니스 코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이제 의료 전문가하고의 역할의 차이를 좀 보시면 전문가의 역할은 의학적 평가, 치료적 처방,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물론 응급 상황 이외에도 많이 유용하지만 특히 응급 상황 같은 경우에 많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코치의 역할은요, 환자 스스로 문제를 찾도록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세요. 저게 좋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환자를 자신의 치료 방향에 대한 리더이자 협력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협력적 소통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적 소통 방식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합니다. 소통을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합 건강 웰니스이기 때문에 통합 건강 지식 당연히 필요합니다. 통합 건강이나 기초 의학이나 혹은 생활습관 의학에 대한 지식 없이 웰니스 코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제 코치할 수 있는 코치 역량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의 생활 습관과 삶에 대한 전문가로 여기도록 이제 환자의 통찰력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년에 2024년에 생활습관 의학 교과목을 도입하고 올해 내년이죠. 2025년에 웰니스 코치 관련 교과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어난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부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굉장히 최신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최신 트렌드를 빨리 지금 도입하고 있는 얼리 어댑터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생활습관 의학도 그렇고요. 이제 웰니스 코치라고 하는 용어도 꽤나 사용하고 미국에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 여기서 국가 자격증화 했다라는 거는 이전에 많은 민간 자격증이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 뭐 신체 활동 중심, 혹은 정신 중심, 혹은 역량 중심의 각각의 웰니스 코치들이 있어 왔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풀이 형성이 되어서 이것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웰니스 코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표준화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된 게 2017년이고요.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코칭 위원회 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코치 기관에서 인증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코치 협회가 있어서 유사한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이제 그 인증을 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또 실제 코칭에 대한 실습을 몇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시험을 치루어서 이렇게 자격을 따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격증 제도들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미국의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표준화한 그러한 교육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들여다보면은요. 코칭의 구조, 그리고 코칭의 과정, 그리고 건강과 웰니스, 마지막으로 윤리와 법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증 기관들은 꽤나 그러한 그 다루는 내용들은 조금 차별화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은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코칭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인트로는 어때야 되고 중간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고 코치를 종결할 때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이러한 구조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코칭의 과정, 여기서 관계, 소통, 기법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론들과 그 다음에 이제 동기 강화 면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긍정 심리학 뭐 이런 것들 플러스 소통의 방법들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지식 당연히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코칭만 잘한다고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많은 지식을 갖출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는 통합 건강관리를 다루는 학과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 그래서 생활습관 의학의 6가지 기종을 모두 다루는 학과입니다만 여러분들 각각 갖고 있는 장기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체 활동, 그래서 뭐 요가를 하시거나 뭐 필라테스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식이, 또 어떤 분들은 뭐 스트레스 관리나 명상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살림치유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당연히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코칭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합 건강관리를 모두 알아야 웰니스 코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영역에서의 코치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강 행동을 변화시키는 영양 요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단순히 뭐 연령이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MBTI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지, 부모님은 어떻고, 자녀나 남편하고의 관계는 어떻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건강한 식사를 할 곳이 많이 없는 곳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몽골을 가보니까요, 야채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기가 육류가 훨씬 더 싸고 구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는 내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국가 정책적인 요인들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떠한 정책들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당연히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어떤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2025년부터 개설될 건강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령 건강신념 모델, 사회인지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 범위론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많이 가지고 온 그런 이론들이기도 한데요. 가령 건강신념 모델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는 이유를 그 사람의 쉽게 해서 신념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질병에 대한 심각성이나 혹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 그에 따른 행동의 이점과 장애 요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아,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 문제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들이 내가 건강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그 신념을 좀 바꾸도록 한다던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사회인지 이론은 개인의 요인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신념이나 믿음이나 감정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습관이나 혹은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나 어떤 상황들, 사회에서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회 규범을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 친구의 응원이 개인의 운동 습관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야, 그거 되겠어?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깎아내버리면 내 마음이 그냥 확 쪼그라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그런 거를 했을 때 보상 제도를 좀 준다라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또 거기에 따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효능감, 스스로 행동을 잘 해결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또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요, 코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뭐냐면은 어떤 행동의 동기가 내적이냐 외적이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외적 요인은요, 시험을 100점 맞으면 뭐 그 상품을 줄게 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내적 요인은 내가 정말 이거를 반드시 했을 때 그 성취감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스스로의 만족감. 내 스스로의 만족감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고 점수하고 상관없는데 자신에 대한 성취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적이냐 외적이냐 그 동기에 따라 물론 두 개 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외적 효과는 굉장히 단기적이고
그 정도가 약한 것에 비해서 내적 동기는 굉장히 그 파워가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한 결과인가.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동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능감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다. 난 이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관계성. 다른 사람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느낄 때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동기부여가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제가 이 자기결정성 이론을 생활습관의학이나 이 웰니스 코칭을 학습하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을 드릴 때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석사 과정에서 저는 재활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생활습관의학이라는 용어도 모르고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전혀 뭐 몰랐는데 제가 이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병원이나 혹은 지역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혹은 재활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러한 재활훈련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이 그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재활과학이랑 접목을 하는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박사 논문까지 이제 그러한 주제로 저는 썼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이거를 보면서 그 내가 갖고 있던 키워드였던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생활습관 의학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또 다루어지고 있는 이론들을 내가 이전에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반갑고 약간 운명적인 만남 같은 생각을 혼자 좀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 그러한 이론이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이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범이론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예를 들어 사람이 내가 어떤 것들을 행동을 바꾸고자 했을 때 건강 행동, 예를 들어 담배에 많이 적용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금연 운동을 할 때요. 담배를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금연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저히 못 끊겠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끊고는 싶은데 정말 뭐 마음이 선뜻 이렇게 나서지를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3개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람의 준비도에 따라 들어가줘야 되는 전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막 뭐 모든 정보를 다 주면서 이거 정말 좋은 거 아셔야 돼요. 뭐 이번에 바뀌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 범이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숙고 전, 숙고 준비, 실행, 유지 단계에서 각각의 전략이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연 쪽에 많이 캠페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강행동 변화 전략, 그래서 스마트 골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동 계획들을 세울 때 그러한 목표들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어야 되고 또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내가 막연하게 살을 좀 빼봐야 되겠는데 뭐 이번엔 10kg 뺄 거야. 뭐 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맨날 그러한 결심을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좀 더 구체적이고 기한이 있고 달성 가능한 수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수단으로서 또 이런 것들을 학습하시게 되시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동기 면담입니다. 동기 면담은 앞서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건 단순하게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내담자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도록 돕는 예술과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기반이기도 해야 되지만 예술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그 시너지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동기 면담의 핵심적인 원리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긴 설명드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는 웰니스 코칭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맛보기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해석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와 비효율적인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참 왜곡된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할까? 약간 서운하게 하는데 자꾸 내 눈을 피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피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왜곡의 지점들을 같이 확인하고 재분석해주는 그러한 기법들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은 생활습관 의학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 그 사람의 강점과 미덕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끌어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세요. 역시 뭐 누구님은 은영님은 예를 들어 은영님은 정말 리더십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칭찬을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페르마 모델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감정,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이러한 것들을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를 가이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걸쳐서 이 웰니스 코칭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주요한 저희 교과 과정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개론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